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영상의 제목처럼 제가 그동안 사용해본 난로들과 새 겨울철을 맞이해서 새로 구매한 일산화탄소기들 리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캠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난로 리뷰부터 시작할게요. 리뷰할 난로들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파세코 캠프 10 대류용 난로, 그리고 토요토미 RSH290W 반사식 난로, 그리고 최근에 빌려서 산속에서 사용해봤던 토요토미 레인보우 스토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종류의 난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캠핑 시 히터, 반사식 난로, 대류용을 많이 쓰는데 히터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사용해본 대류용 난로, 반사식 난로를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난로, 파세코 캠프 10 모델입니다. 이 난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사이즈가 작아요. 너무 크지 않아서 골랐으며 솔캠, 노지 캠프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 난로 같은 경우는 제가 4인용 텐트 안에서 영하의 날씨에 사용을 해봤는데 나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 난로의 높이는 46.6cm, 폭이 32.5cm입니다. 최대 주유량은 4.7L인데 스펙상 최대 가동 시간이 14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오후 5시경부터 다음날 10시 정도까지 사용을 했음에도 불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파세코 제품들 중에서 열량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해요. 돔 텐트, 돔 쉘터 등에서는 텐트 가운데 위치시켜 놓고 텐트 위에 타프팬을 돌려주면 열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순환하는 대류용 난로 특성상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보유하신 텐트가 전실 그리고 리빙룸이 따로 나눠져 있는 커다란 리빙쉘 텐트라고 하면 캠프 10 모델로는 열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의 경우는 옴니 230 모델이나 파세코 캠프 27 모델 정도를 구매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각각 스펙상 옴니가 11평형 그리고 파세코가 10평형 난로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열량 수치로는 옴니가 5600칼로리, 파세코가 6400칼로리 정도로 좀 더 높습니다. 그 다음 모델은 반사식 난로예요. 말 그대로 열을 반사시켜서 전방으로 쏴주는 방식의 난로죠. 20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고요. 열량은 캠프 10보다 좀 낮은 2468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연료통은 3.5L, 사용시간은 체감상 14시간 이상 사용을 해봤습니다. 폭이 33cm, 높이가 50cm, 난로 중에서는 콤팩트하고 운반도 편한 편입니다. 또한 후방에 C형 배터리가 4개 들어가는데 라이터로 점화할 필요 없이 그냥 스위치를 켜서 고압 방전을 통해서 점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옆이 비교적 막혀 있어서 캠핑 가서 야외에 이렇게 비치해 놓고 추운 날씨에도 불멍을 하면서 옆에 난로를 배치하면서 보조 난방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디자인도 아주 이쁜 편입니다. 열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11월 말 정도까지 혹은 12월 초반까지는 솔캠이나 2인용 캠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 적합한 모델 같아요. 저의 경우는 비교적 큰 텐트를 선호해요. 그래서 반사식 난로 하나랑 캠프 10 모델 2개를 가지고 극동계를 놔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콤팩트하고 점화도 편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의외로 따뜻해서 제 개인적인 만족도는 높은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 레인보우 스토브. 이 제품은 일단 예뻐요. 성능보다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는 모델이에요. 가운데 있는 유리막이 특수 처리되어서 밤에 점화를 하면은 이 불빛이 말 그대로 레인보우, 무지갯빛이라고 해서 레인보우 스토브라고 불리고 있어요. 일단 첫 인상은 기가 막히게 예뻐요. 밤에도 불멍을 할 때 옆에 두면은 다른 사이트 분들이 지나가면서 종종 쳐다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시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능 쪽으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별명이 예쁜 랜턴이기도 해요. 디자인이 예쁜 난로지만 랜턴 수준으로 빛이 밝아서 잘 때 옆에 두면 약간 거슬리기도 해요. 그렇게 상당히 따뜻하지도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스펙을 보면 폭이 38.8cm, 높이가 47.4cm입니다. 오일 용량은 4.9L로 사용해보니까 제가 3분의 2 정도만 채우고 밤새 가동을 했는데 14시간 이상 사용을 했었어요. 4에서 5평형 정도 난로고 열량이 2150칼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타프팬이랑 돔 쉘터 안에서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열량이 좀 더 높은 반사식 난로보다 이 레인보우 스토브가 훨씬 따뜻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난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공통적으로 등유를 사용하는 난로들 관리는 먼저 기름을 주유해 준 뒤에 최소 30분 정도 놔둬 주세요. 그래야 심지가 기름을 머금고 충분히 점화할 때 그을음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화는 반드시 외부에서 충분히 완전히 점화가 됐을 때, 그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안으로 들여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없는 날은
외부에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사용을 하면 심지어 붙은 불이 흔들리면서 이게 꺼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꺼지면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람성 노출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을 가신 뒤에 주입한 등유는 반드시 다 연소를 시켜서 비어있는 상태로 집에 가져오셔야 돼요. 집에 오면은 최소 며칠은 그대로 묵혀두잖아요. 그럴 경우는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심지를 보관하셔야 오래 쓰실 수가 있거든요. 대로형 난로의 경우는 완충 시 몇 시간 사용 가능한지 파악을 해두셨다가 계산을 하셔서 연료를 주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사식 난로나 아니면 신일 페니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프리모리 이동링이라는 제품을 쳐보시면 이렇게 나무로 된 링 제품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연료통이랑 연료 주입구 사이에 결속을 시키면은 연료통에 있는 연료가 본체로 주입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연료통을 가득 채운 뒤에 닫아 놓고 차에서 이동할 때 쓰셔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이동하는 도중에 기계로 연료가 주입되지 않으니까 이게 흐를 일도 없겠죠. 그리고 다음날 연료가 많이 남았는데 안에 있는 연료를 다 소모시키고 싶으면 이동링을 껴준 다음에 연소를 시키면 더 이상 주입이 안 되고 안쪽에 있는 연료만 타기 때문에 금방 연소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난방에 대한 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타프팬이 없으면 정작 겨울엔 추운데 일어서 보면 밑공기만 따뜻하고 밑에는 추울 수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필히 타프팬을 구매해서 텐트 위에 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따뜻한 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까지 따뜻해지는데,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최소 타프팬을 설치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온도 차이가 4도에서 5도 이상 차이가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유선식 15,000원짜리 타프팬 하나를 구매했고요. 이런 타프팬이죠. 여름에는 냉방을 위해서 날개 4개를 다 쓰시길 추천드리고요.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날개 2개를 빼서 환기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모아의 V600이라는 서큘레이터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히트친 제품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돔 쉘터 형태의 텐트를 가지고 계시면 V600 모델만 천장에 달아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전실이 있는 리빙쉘 같은 경우는 V600 같이 비교적 약한 바람의 서큘레이터가 있으시면은 난로를 입구 쪽에 설치해 주시고 서큘레이터를 좀 앞쪽에 설치해 주셔서 뜨거운 바람을 빨아들여서 리빙룸 안쪽까지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풍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 천정에 다시 타프팬을 달아 주셔서 이렇게 유입된 공기가 다시 위로 안 가고 안에서 순환할 수 있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좀 더 풍력이 강한 유선식 서큘레이터가 있으면은 입구 쪽에 배치한 난로 앞에 서큘레이터를 설치하시고 바람을 약간 위쪽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바람이 천정을 타고 흐르면서 위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안쪽으로 밀면서 리빙룸까지 들어오고 공기가 다시 아래로 순환하는 구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난로가 작아서 온기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너 텐트 바닥에 혹은 야전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깔아두세요. 그러면 두꺼운 고가의 침낭 없어도 아주 따뜻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춥다 그러면 핫팩을 2개 사두세요. 그리고 수면 양말을 신고 발 근처에 핫팩을 한 2개 터뜨려 주세요. 그러면 좀 더 따뜻하게 아주 덥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캠핑을 처음 해보려 하는데 어떤 장비를 구매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캠핑골의 사장님, 다시 말해서 캠핑 장비를 전체적으로 유통하는 사장님이랑 캠핑 시작을 위한 풀세팅 장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영상을 찍었어요. 그걸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동계 캠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 환기와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절대로 부탄가스를 이용한 미니난로는 텐트 안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낮에는 사용하실 수 있죠. 근데 잘 때는 절대 쓰지 마세요. 공기 유입, 백출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안에서 쓰실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또한 뉴스에서 간혹 화로대나 숯을 텐트 안에서 피우고 주무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이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는 술 한 잔씩 기울이시다가 술기운에 취해서 주무셨는데 옆에 화로대나 숯이 있는 경우죠. 그럴 경우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기 때문에 불상사를 당하신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절대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옆에 가스로 된 난로나
화로대, 숯 이런 걸 텐트 안에 놔두지 마세요. 그리고 등유 난로를 쓰실 때도 이렇게 쓰러지거나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저절로 소화되는 그런 난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기의 경우는 공기의 순환 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 공기는 아래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텐트 상부에는 적어도 성인 주먹 2개를 붙인 정도의 공기를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고사항이 아니라 꼭 그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도 외부 차가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구를 만들어 두세요. 타프팬을 돌리면 뜨거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면 텐트 밑에, 다시 말해서 스커트 부분에 공기 유입구를 강제로 만들어 두시면 이 뜨거운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섞이면서 순환이 되겠죠. 또 위에도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고여있던 뜨거운 공기도 배출되면서 다시 차가운 공기도 어느 정도 유입되면서 내부에서 공기가 계속 순환되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다 마시고 남은 페트병, 캠핑 가실 때 페트병 들고 가시잖아요. 그거를 양쪽을 잘라서 이 정도 둥그런 원이 생기죠. 가운데 뻥 뚫린 그거를 스커트 밑에 껴 놓으세요. 그러면 공기가 그 사이로 통하게 되겠죠. 그 외에도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해서 온도가 2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강제로라도 환기를 한 번씩 해주세요. 22도 이상 올라가면 이게 되게 갑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계엔 난로보다 필수품인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죠. 인터넷에 보면 아주 많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들이 있어요. 다들 뭐 KC 인증을 받았다, 안전하다, 인증서를 첨부해서 신뢰를 강조해요. 근데 그 KC 인증이란 걸 자세히 보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KC 인증이라는 게 소방용품으로 인정되는 정식 인증이 아니에요. KC 인증은 자세히 보시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증이다 라고 써 있어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인증이죠. 생뚱맞죠?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소방 인증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가까운 수단인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격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좋은 제품 사세요. 그 중에서도 KFI 인증을 한 게 확보된 제품을 꼭 구매하세요. 이 인증이 뭐냐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인증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방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걸 인증받은 거죠. 일산화탄소 끝판왕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시는 게 한이웰이라는 제품이에요. 대략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 비싸게는 뭐 거의 10만원 제품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대신에 순수 한국 제품인 귀뚜라미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가스캐치라는 제품 2가지를 샀어요. 귀뚜라미 1개, 가스캐치 1개. 귀뚜라미 경보기 같은 경우는 36,9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워낙 유명한 네임이라 추가 설명이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귀뚜라미에서 제조한 건 아니에요. 다른 회사에서 제조해서 귀뚜라미에서 유통하는 제품인데 올해 8월부터 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치가 의무화돼서 귀뚜라미에서 보일러를 팔 때 이 회사에서 제조한 거를 가져와서 같이 고객한테 인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에서 유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가스캐치란 제품도 KFI 인증이 있어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캠핑용 세트를 따로 팔아요. 유선이 기본인 제품이에요. 근데 전용 가죽 파우치랑 보조 배터리를 같이 포함시켜서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서 파우치 때문에 샀는데 파우치 내에 보조 배터리랑 이 본체 그리고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파우치에 있는 고리를 통해서 텐트 천정에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보조 배터리가 항상 무선으로 전원을 유지시켜 주더라고요. 일산화탄소가 감지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용량도 10,000짜리 보조 배터리를 같이 줘서 며칠이고 쓸 수 있는 용량이에요. 본체만 따로 사면 29,000원 정도의 제품인데 캠핑용 세트를 사면 55,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지침을 보면 천정에서 20-30cm 떨어진 정도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텐트는 집이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사람이 일어섰을 때 호흡하는 높이, 천정에서 최대한 가깝게 설치를 하나 해두고, 그리고 야전 침대에서 누웠을 때 사람이 호흡하는 높이, 텐트 중간 정도 높이에 또
또 하나 설치하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고요. 다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닥 쪽 공기가 유입되는 높이에는 설치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소기구 주변, 다시 말해서 난로 근처에는 설치하면 역시 의미가 없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유용했으면 좋겠고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호기심을 푸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죠. 여러분 뭐 즐거운 캠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캠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도 많은 내공이 필요하지만 제가 그동안 겨울 캠핑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배웠던 거를 한 영상으로 함축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좋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첨부하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From the sea